요거를 보시고 다 보이십니까 뒤에? 아, 예, 예. 오늘 주제가 미래 세상을 바꾸는 혁신의 철학과 성공 전략인데 사실 되게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혁신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제가 연구하고 실제 사업하면서 적용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어떤 식으로 연계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이 변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변화보다 무서운 게 변혁이잖아요. 변화는 약간의 미동도 변화인데 변혁은 미동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내 앞에 새로운 것이 그냥 다가오는 거거든요. 이 변혁의 조짐과 균열을 예를 들면 뭐 예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이 좀 있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좀 가져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 업체, 유럽의 이제 뭐 벤처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 브레이슬렛인데 피코 프로젝터가 내장되어 있는 일종의 팔찌 스마트폰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피코 프로젝터에서 이제 그 롱레인지 센서를 활용해 가지고 사용자가 이제 이 손목에 현재 반사된 그 화면에서 여러 가지 작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게 뭐 상용화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컨셉 제품으로 제시가 된 영상인데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었고, 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5년 후, 10년 후에 기존에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도 어쩌면 굉장히 거추장스러워질 수 있다. 스마트폰의 이 포맷이나 성질이 10년 후, 20년 후에도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가지고 다닐 것인가, 소비자 관점에서 그런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봐도 좀 기술적으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 조그만 손목 이 팔찌 안에 브레이슬렛 안에 피코 프로젝터가 들어가고 센서들도 내장되어야 되고 베이스밴드 모뎀부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뭐 다양한 블루투스 칩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손목 팔찌 안에 효율적으로 기구 설계가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아시겠지만 이 변혁의 조짐 중에서 가장 그 빠르게 인공지능과 서비스가 결합되고 있는 분야가 메신저 시장입니다. 그래서 인터파크라고 하는 이커머스 사업자도 톡집사라고 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실제로 이제 CS 스텝을, 그러니까 휴먼 스텝을 대체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페이스북도 아시겠지만 가장 빠른 속도로 구글과 함께 딥러닝 알고리즘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는 사업자 중에 하나인데 이 페이스북 메신저 안에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서비스들이 붙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카고에 방문하는데 버거집을 방문하고 싶은데 어디가 제일 좋아? 라고 이제 사용자가 물으면 인공지능이 실제로 시카고에서 가장 유명한 버거집을 추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활용 요소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널리 퍼질 수 있는 게 뭐 이런 이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사용자가 궁금한 것들을 사람을 통해서 이제 확보하는 게 아니라 기계 학습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가장 먼저 빠르게 추천해 줄 수 있는 시대로 이제 가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이미 뭐 거의 상용화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 메시징 중심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모바일을 리드를 할 거다. 요번에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도 발표를 했잖아요. 이제 모바일 퍼스트가 아니라 이제 AI 퍼스트다. 이게 이제 말장난인 것 같기도 한데 기존에 이제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을 모바일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대체했듯이 이제는 AI 퍼스트의 시대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AI 퍼스트의 핵심이 뭐가 될 거냐, 기반이 메시징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라는 거죠. 90년대 중반의 웹에서 2000년대 중반의 스마트폰, 그리고 현재의 메시징이 모바일의 중심으로 이제 부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이폰이 등장한 이래 사실 홈스크린을 모바일 디바이스가 사실상 이렇게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탈의 기능을 홈스크린이 대체했었죠. 모바일의 이제 홈스크린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포탈 역할을 했는데 이제 메시징 앱이 홈스크린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시징 앱을 쓰고 있는, 특히 저는 이제 페이스북 앱을 쓰고 있는데, 메신저를 쓰고 있는데, 페이스북 메신저의 인박스에 들어가면 내가 설치한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연동돼 있어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은 API를 공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바일 개발 업체들은 페이스북 API를 통해서 소셜 로그인 기능을 다 붙입니다. 그렇게 붙이는 순간 페이스북 메신저의 인박스 안에 언제나 따라다니는 거죠. 모든 서비스가. 근데 메시징은 우리가 매일 쓰잖아요. 매일 쓰다가 내가 뭔가 필요할 때 또다시 홈스크린으로 넘어가서 특정한 앱을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메시징 내에서 그냥 심리스하게 커스터머 비헤이비어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징을 소유한 업체들이 굉장히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특히 메시징에는 기존의 홈스크린의 포탈에 없는 두 가지 중요한 비정형 데이터가 있는 거죠. 바로 사용자의 컨텍스트 정보와 타임. 그러니까 TPO 정보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타임, 그죠? 플레이스, 오케이전. 이 TPO 정보가 메시징을 통해서 다 기록으로 남는 겁니다. 정형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가 중요한 이제 시대에서는 AI도 결국은 비정형 데이터를 얼마나 기계학습에 의해서 잘 분석해서 고객의 정보를 다 캐내지 않고도 그 고객이 현재 어떤 시츄에이션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역량을 갖고 있는 게 AI의 핵심이듯이, 결국 메시징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런 사용자의 컨텍스트와 TPO 정보를 가지고 서비스를 적절하게 추천할 수 있는 시대로 가게 되기 때문에 AI의 활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또 아마존이 발표한, 여러분 아시는 아마존 고라고 하는 실제 매장의 모습입니다. 시애틀에 런칭을 했었죠. 12월 달에. 그래서 아마존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디지털 리테일러입니다. 이커머스 사업자죠. 근데 피지컬 리테일러로 이제 변신하는 모습을 현재 실제 상용 매장을 통해서 이제 일반인들한테 현재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애틀에 현재 1호 매장이 생겼고, 뭐 내년까지 200개 매장으로 확대하겠다, 또 이런 발표도 했습니다. 근데 아마존 고 매장에 들어가면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 회원들은 아마존 고 앱을 다운로드 받고요. 그냥 저스트 워크아웃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둘러다니면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그냥 구매하면 되는 거예요. 장바구니에 그냥 넣기만 하면 그 구매한 물건을 자동으로 이 매장에 설치된 기술들이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넣었다 뺐다 이런 것들을 다 컴퓨터 비전 테크놀로지, 센서 퓨전 기술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적절하게 이제 사용자의 어떤 동향들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캐셔가 없어요. 캐셔가 없고 체크아웃 기능이 없습니다. 아마존은 이것을 저스트 워크아웃 테크놀로지라고 아예 그냥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나오면은 내가 구매한 물건의 목록이 자동으로 뜨고,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은 이미 크레딧 카드 원클릭 페이먼트에 가입되어 있는 고객이기 때문에 그냥 결제만 누르면 끝입니다. 자, 여기에 쓰인 기술이 이 영상에도 보였다시피 컴퓨터 비전 기술과 딥러닝, 그다음에 센서 퓨전입니다. 근데 사용자들은 이 기술 자체에 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나는 그냥 물건을 편하게 사러 왔을 뿐인데. 그래서 네 하던 대로 해라. 이게 생각해보면 평소에 하던 대로 하세요 기술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저스트 워크아웃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게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네가 하던 대로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해서요. 우리가 알아서 당신을 서포트 해줄게. 근데 그 기술의 핵심이 이제 이런 기술들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품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물류 창고와 실제 풀필먼트 서비스를 다 본인들이 대항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 데이터가 물류 창고 단부터 배송까지 다 따라다니고, 실제 그 데이터, 그 상품 데이터를 구매하는 고객 데이터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요, 이커머스 사업자 중에서 고객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사업자는 있어도 상품 데이터를 물류단부터 사실은 창고단부터 관리가 되고 있는 사업자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 유일하게 아마존은 상품의 검색과 보관, 그 다음에 실제 배송 데이터부터 구매하는 고객의 성향 데이터까지 다 갖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빠르게 사실은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죠. 근데 과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월마트랑 경쟁한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프 베조스한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디지털 리테일, 그러니까 이커머스 온라인 상에서 또는 모바일 상에서 고객의 데이터, 상품의 데이터는 다 갖고 있어.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고객의 비헤이비어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아마존 알렉사도 나온 거고요. 왜? 다 오프라인을 매개로 하잖아요. 그리고 아마존 고라고 하는 매장도 결국은 오프라인에서 고객의 커스터머 비헤이비어를
계속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탐구하고 싶은 그런 정신 때문에 사실은 혁신적으로 빨리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어제 어떤 분은 일면적으로 그냥 이거 월마트랑 경쟁하려고 피지컬 리테일로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거꾸로 고객 데이터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강한 회사라는 거죠. 아마존은. 그래서 실제로 제프 베조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고객 가치를 뛰어넘어서 고객 집착 회사가 돼야 된다. 커스터머 옵셉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또 쓰기도 했었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변혁의 조짐과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사업자가 플랫폼 플레이어이거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같은 또는 이런 시크릿 같은 테크 스타트업들이 뭔가 빠르게 움직이고 고객의 어떤 인식을 바꾸는 하나의 이제 주도 세력이 되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얘기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아웃 오브 박스,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플랫폼에 대한 얘기인데 플랫폼은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너무 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잘 보시면 2000년대 초반에 모바일이 이제 대중화되면서 호라이즌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플랫폼 사업자들이 떴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구글 플레이 마켓, 아마존, 페이스북, 호라이즌틀리 사실은 플랫폼을 확장하는 사업자였는데 최근에 이제 유니콘 스타트업들, 기술 스타트업들 또는 혁신자로 추앙받고 있는 기사로 많이 나오는 사업자들 우버나 에어비앤비, 위워크, 한국의 카카오톡을 보시면 사실 이제 버티컬을 좀 찌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2010년도 후반 이제 중반부터 나오는 사업자들이 이런 버티컬 O2O, 온디맨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사용자의 의식주 플러스 뭔가 이제 뭐 개인화된 어떤 서비스들이 모두 이런 O2O나 온디맨드 서비스를 지향하는 플랫폼을 지향하는 이런 소위 얘기하는 스타트업들에 의해서 무수히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기업들의 공통점이 결국은 단일 시장에서 그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서 공급자가 제공하는 제품,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방식의 시장 구조라기보다는 그걸 우리가 원사이드드 마켓, 단면적 구조의 단면 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양면적 구조의 양면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플랫폼을 소유한 기업의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완전히 서로 다르면서 독립적인 성질의 양 측면의 고객, 이용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매개하는 하나의 제도적이고 물리적이고 기술적인 환경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장에서 공급자가 제공하는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요하는, 소비하는 고객들로 구성된 시장이라고 보다는 되게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시장이. 그런 것들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사실은 양면 시장 이론을 연구한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먼저 제기가 됐습니다. 장티롤 교수가 대표적인 거고요. 201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셨죠. 양면 시장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처음으로 이제 기틀을 마련하신 분인데 이분이 주장하는 게 결국 양면 시장이 플랫폼이다라고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 시장이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양면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거래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양쪽이 서로 다른 성질의 고객이 서로 만나서 거래하면 편할 텐데 왜 이 인터페이스에 올라타서 트랜잭션이 일어나느냐? 바로 거래 비용이 효율화되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극소화돼서 전체가 효율화된다라고 하는 이 코즈의 어떤 그 거래 비용 이론에서 사실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게 점점 더 플랫폼 사업자에 의해서 극소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탐색 비용이 저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특정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양쪽의 서로 다른 고객의 효익은 뭐냐면 거래 비용이 굉장히 효율화되는 겁니다. 탐색 비용이 낮아지는 거죠.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갈 때 구글에서도 검색을 통해서도 찾기 힘든 현지의 민박집을 에어비앤비는 단 1분 만에 여러분이 찾을 수 있듯이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이 플랫폼이 제공하는 하나의 인터페이스가 거래 비용과 한계 비용 자체를 효율화시킨다라고 하는 특징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 산업 분야로 지금 퍼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전략적 측면에서 이제 혁신과 전략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들이 이런 토마스 아인스만이나 제프리 파커, 이제 마샬 반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유대계 이제 이 학자들입니다. 이 학자들은 연 3명이 공동으로 2006년, 7년, 8년에 걸쳐서 플랫폼의 전략 이론들을 토대를 쌓았던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이
그 플랫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플랫폼이 매개된 하나의 네트워크 시장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머니 사이드와 그러니까 보조하는 측과 보조받는 측이 존재한다는 거죠. 플랫폼의 양쪽에는.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는 일종의 성공 방정식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받는 측, 서브시디 사이드, 보조받는 측을 먼저 끌어들여서 플랫폼 사업자가 공짜 미끼나 낮은 대가를 설정해서 끌어들인 다음에 네트워크 효과, 직접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고 그 직접 네트워크 효과를 머니 사이드, 보조하는 측을 찾아서 전이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고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면 그 교차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양쪽 모두 또는 양쪽 어느 한쪽에 최적 가격을 할당함으로써 수익 모델을 확보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수학체증의 법칙이 발생하고 왜 네트워크 효과가 계속 커지니까. 그리고 특정 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합적 시장에서 승자 독식의 구조를 빨리 만들어가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락인이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양쪽의 고객에게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상호 효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다른 대체제나 대체 서비스가 등장하더라도 이 플랫폼에 있는 게 오히려 나한테 좋다라고 하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빨리 확대되면서 락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승자 독식으로 가는. 그래서 전환 비용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 고객의 머릿속에 전환 비용을 높여서 다른 대체 서비스가 나타나더라도 그쪽으로 이제 우리가 움직이는 비용을 사실은 이제 높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에 머무는 게 훨씬 더 낫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속성들을 갖고 있고요. 이 학자들이 최근에 다시 모여서 2016년 4월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기고를 합니다. 바로 파이프라인, 플랫폼, 그리고 새로운 전략의 규칙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오늘 이제 주제가 혁신이니까, 혁신과 변혁이니까 기존의 조직은 거의 파이프라인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파이프라인을 소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플랫폼을 소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 왔고 그게 결국 디지털 케이퍼빌리티를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조직, 기업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더 이상의 쉬운 성장이 불가능한 시대, 저성장 시대에 돌입하면 할수록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변혁이 필요하고 이 변혁을 하는 데 있어서 플랫폼이 작동하는 메커니즘, 방식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점점 더 파이프라인 기업들이.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파이프라인 이 비지 플레이어와 플랫폼 플레이어를 딱 나눠서 이제 구분하는데 기존 전통적인 조직과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파이프라인 플레이어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일 시장에서 공급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그래서 공급자가 제공하는 특정한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그 시장에서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뭐예요? 이동통신 시장에 걸맞는 파이프라인이 필요합니다. 전속 대리점도 필요하고 단말도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해야 되고 고객의 일정한 보조금도 필요하고 이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이동통신 서비스가 제공되고 뭐 제조업은 말할 것도 없죠. 프로큐어먼트 시작해서 제조와 생산, 조립하고 유통 채널을 관리하는 것까지 일정한 파이프라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소유한 기업들의 특징은 상명하복, 표준화 시스템, 위계 질서가 중요한 거죠. 이 표준적인 어떤 시스템에서 뭔가 벗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왕따가 되거나 그 사람은 뭔가 이제 혁신이 일어나기 쉽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플랫폼을 소유한 기업은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정거장을 특정 단일 시장 또는 복합적 시장에서 구축한 다음에 언제 어느 순간 완전히 다른 시장으로 이 플랫폼의 작동 방식을 빨리 이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되는 메커니즘 자체를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까는 것보다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특성은 세 가지로 딱 이 논문에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자원 통제 중심이 아니라 자원 조정 중심이다. 그래서 플랫폼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오케스트레이션.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장이 전체 악단원들을 뭔가 지휘하듯이 플랫폼 사업자는 오케스트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파이프라인 기업은 오케스트레이션보다는 중앙 통제 중심적이죠. 탑의 명령이 중요합니다. 탑이 딱 비전을 발표하면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거기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워터폴 방식이죠. 두 번째는 내부 최적화도 중요하지만 외부 인터랙션이 좀 더 중요한 파트너링에 대한 새로운 규칙이 설계가 되는 쪽이 이제 플랫폼 플레이어라는 겁니다. 파트너링. 이 기존 파이프라인 기업의 파트너링의 핵심은 가불 관계죠. 벤더예요, 벤더. 야, 우리가
이 정도의 규모의 납품 단가를 책정해서 내려줄 테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어떻게든 우리한테 납품해봐. 파트너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갑을 관계인데 여기에서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파트너링. 그리고 과감한 개방과 협력 시스템을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 외부랑 인터랙션 해야 되니까.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규모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면은 기술 혁신 스타트업 2명으로 구성된 스타트업일지라도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게 플랫폼 플레이어라는 거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생태계 가치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고객 가치는 당연한 거고요. 오히려 그 고객이 여러 군데, 이해관계자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양면 시장이기 때문에 이 생태계 가치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 생태계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다양한 시장에서 이 플랫폼이 작동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겁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구글이 어느 순간 이동통신 사업 시장도 들어가고 무인 자동차 시장도 들어가고 사실 구글은 A to Z잖아요. A부터 Z까지 안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왓칭 포인트는 뭐냐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양면 시장이다. 원사이드 마켓이 아니다. 그러니까 양면 시장을 형성한 플랫폼 사업자는 반드시 거래 비용이 극소화되고 스스로 한계 비용을 효율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빠르게 전이된다. 그러면 수학체증의 법칙이 발생하고 특정 시장뿐만 아니라 복합 시장에서 위너 테이크 올, 승자 독식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재미난 것은 플랫폼은 파이프라인 비즈니스 모델과 다른 핵심 운영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방금 얘기했던 세 가지의 특성. 그리고 애시당초 플랫폼 사업자는 특정한 단일 시장에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 케이퍼빌리티,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을 가장 빨리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셋이 라이트한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을 갖고 있던 거예요. 에셋이 라이트하다. 우리의 기존의 조직들은 에셋이 헤비해요. 자산이 헤비해. 고정자산과 유종자산을 적정하게 활용해서 생산활동,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총자산 이익률, ROA의 개념이죠. 근데 점점 더 저성장 시대에서는 ROA가 1보다 높아지지 않아요. 1보다 막 낮아져.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고민인 거죠. 자산을 어떻게 효율화하지? 그래서 요즘 AI 퍼스트의 시대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데이터 자산의 중요성인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자산, 유동자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의 데이터를 우리 자산화해서 에셋을 좀 라이트하게 가보자. 에어비앤비와 우버가 자산을 갖고 있습니까? 고정자산이 있습니까? 부동산 자산을 소유해서 호텔을 짓습니까? 에어비앤비가? 우버가 택시를 소유합니까? 고정자산이 거의 없어요. 고객의 데이터를 자산화해서 네트워크 효과 하나로 수학체증의 법칙을 빨리 일으키고 있는 사업자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에셋 라이트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혁신자로 빠르게 등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열심히 연구하고 혁신 이론의 대가인 이 크레이튼 M. 크리스텐슨 교수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양반이 2008년도에 Reinventing Your Business Model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아티클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기고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뭐냐면 일정한 구성 팩터가 있다는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때 이 네 가지 구성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혁신 조직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업의 조직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때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접근 방식이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핵심 자원, 이윤 공식, 핵심 프로세스 중심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사업 모델을 기획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를 일단 판단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내부 자원이 뭐지? R&D 케이퍼빌리티가 뭘 갖고 있지? 석박사 인력이 몇 명이지? 특허센터에 어떤 특허가 있어? 우리가 갖고 있는 채널이 뭐야? 이런 것들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거기에 그 내부 자원의 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휘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윤 공식, 어떤 이윤 공식이 만들어지는지, 어떤 프라핏 포뮬라가 만들어지는지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숫자로. 그래서 KPI가 결정되는 거죠. KPI. 핵심 프로세스가 사실 KPI예요. KPI를 설정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어떤 놈과 프로세스가 이제 설계가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임원 보고나 탑 보고에 딱 올라가가지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임원들이나 위에 있는 탑들도 보고 메이크 센스 하네. 괜찮은 것 같아. 한번 추진해봐. 크리스텐슨 교수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지속 가능한 혁신에 가까울 수는 있겠다.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닌데 너무 더디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근데 파괴적 혁신 이론을 연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양반이 이제 disruptive innovation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이제 주장해온 양반인데 이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혁신자들의 공통점은 이 세 가지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핵심이 아니라 고객 가치 명제, 커스터머 밸류 프로포지션을 먼저 고민한다는 거예요. 가설적으로. 혁신자들은 이 세 가지가 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 내부 자원을 보는 게 아니라 야 우리가 어떤 고객 가치를 획득하는 게 이 제품과 서비스, 이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의 어떤 가치를 획득하는 게 목표야. 이게 설정되지 않으면 자원도 할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객 가치가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지만 그 고객 가치를 지원하는 자원이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외부에 있을 수도 있고 외부에 있으면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자원을 내부화시켜서 고객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설계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 모델도 결정된다는 겁니다. 아마존이 이런 방식의 대표적인 사업자예요. 아마존 코리아의 모 임원으로부터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아마존은 새로운 제품 개발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존 백워드예요. 백워드. 백워드는 뭐냐면 어떤 아이디어나 제품을 내가 기획할 때 먼저 프레스 릴리즈를 써본다고 합니다. 이 제품이 나왔을 때 고객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지?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보도자료를 먼저 써본대요. 그리고 그것들을 관련 부서랑 회담을 하면서 메이크 센스 할 때까지 아규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도자료의 시나리오가 나오면 그대로 이제 탑에 보고하고 이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서비스를 런칭하기 위한 TF, 아메바 조직이 바로 결성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수평적인 조직인 거죠.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기업은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파이프라인을 표준 시스템에 의해서 유지하고 관리하고 메인티넌스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메바 조직이 될 수가 없어요. 위계 질서가 중요합니다. 자원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표준화 시스템이 되게 중요한 거죠. 하지만 플랫폼을 소유한 기업들은 서비스와 제품이라고 하는 게 이 플랫폼의 교차 네트워크 효과를 빨리 확대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수익 모델의 전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메바 조직이 가능하고 고객 가치 중심적인 비즈니스 모델 설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크리스 핸슨 교수는 뭐냐면 혁신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고객 가치 명제 중심적이다. 고객 가치 중심적이다. 사고 방식이. 그래서 조직과 문화도 거기에 맞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설계할 때 그러니까 제품과 서비스를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설계할 때 우리의 고객이 도대체 누구이고 그 고객의 현재 해결 과제가 뭐냐. 이게 아주 유명한 이제 이론적인 토대가 이제 이 양반에 의해서 주장이 되는데 그게 커스터머 잡 투 비단이에요. 고객이 반드시 끝마쳐야 될 일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알아? 이게 물어보는 거죠. 커스터머 잡이 뭔지 알아? 고객은 그들이 갖고 있는 해결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고용하는 사람이다. 구매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제공해야 될 오퍼링도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어프로치. 이게 잡 베이스의 어프로치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규정도 다시 해요. 이 양반은. 고객은 제품과 서비스를 좋다고 해서 뭐 외관이 디자인이 훌륭하다고 해서 기능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구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다양하게 직면에 있는 어떤 커스터머 잡 때문에 제품과 서비스를 고용하는 사람이 바로 고객이다라고 규정하면서 최근에 또 이런 논문도 발표했습니다. 2016년 September 얼마 이제 안 된 논문인데 여기에 메인 주제가 이거예요. What does your customers really want? 고객이 정말 원하는 걸 우리가 알까? 이런 이제 질문인 거죠. 고객이 원하는 것은 바로 고객의 잡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두려움, frustration, fear, 프로블럼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know your customers job to be done. 고객이 정말로 해결해야 될 난제가 있다는 거예요. 고객 해결 과제라고 얘기하는데 그 고객 해결 과제를 아는 게 결국 올바른 제품 기획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이 혁신자들의 공통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객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바라는 것은 요 쿼터 인치 홀, 60mm짜리 홀일까요? 아니면 60mm짜리 드릴일까요? 기존의 조직에서는 60mm짜리 드릴이 하나의 솔루션으로서 고객한테 제공되면 고객은 반드시 구매할 거야 라고 하는 가설을 가지고 제품을 기획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고객의 커스터머 잡은 그냥 just
60mm짜리 홀이 필요할 뿐인 거야. 그 홀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홀을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반드시 드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Y 어프로치입니다. Y 어프로치. 고객의 잡 어프로치는 바로 고객의 Y를 팔아라. 고객의 What을 팔지 말고 고객의 Y를 팔아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어프로치인 거죠. 그게 비즈니스 모델 혁신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아웃 오브 박스예요. 제가 비즈니스 모델 아웃 오브 박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할 때 인사이드 더 박스, 내부에 있는 자원을 먼저 결정하고 그 자원의 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기획하고 그 제품과 서비스가 구사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의 프라핏 포뮬라를 시뮬레이션하고 거기에 맞는 KPI를 설정하는 게 아주 일반적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typical window of focus. 그게 바로 전통적인 inside the box. 안의 박스만 보는 거죠. 혁신자들의 공통점은 누가 중요하다? 우리 내부 자원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고객이 현재 무엇을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가. 그래서 커스터머 잡 베이스의 어프로치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지? 그게 해결됨으로써 고객이 기대하는 아웃컴이 뭐지? 결과가 뭐지? 여기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모든 자원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한 적 없으세요? 구글이 왜 1년에 50개 이상의 기업을 인수할까요? 페이스북이 연간 평균 10개 이상의 기업을 인수합니다. 애플이 15개 정도를 인수합니다. 왜 인수할까요? 캐피탈 게인 하려고? 걔네 주식 상장해가지고 돈 벌려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잡 베이스의 어프로치가 일상생활에 돼 있다는 거예요. 혁신을 만들려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방식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객 가치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원이 고객 가치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자원을 딱 봤는데 고객 가치에 맞지 않아. 그럼 뭐예요? 외부 자원을 내재화해야 됩니다. 외부 자원을 내재화하는 방법은 뭐예요? M&A를 하거나 전략적 투자를 하는 방법밖에 거의 없어요. 또는 에키하이어, 인적 자원을 아예 통째로 인수하는 거죠. 페이스북이 그걸 제일 잘합니다. 빅데이터 개발자가 필요하니까 뭐예요? 빅데이터 개발자들이 모여있는 스타트업을 인수해서 야 너네 비즈니스 모델은 난 별로 관심 없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전체 너네 인력이 필요해. 대신에 너네 기업을 그냥 통째로 살게. 이런 에키하이어 전략이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거죠. 그게 다 잡 베이스의 어프로치 때문에 아웃박스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혁신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혁신자들의 공통점은 그래서 잡 베이스의 어프로치가 굉장히 일상생활화돼 있다. 조직과 문화도 아메바 조직이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빠른 네트워크 효과로 혁신자도 자꾸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 언론 보도를 보면 맨날 이런 애들만 나오잖아요. 네? 대기업 얘기는 맨날 골목 상권을 뭐 침해한다는 이런 얘기만 나오고 혁신자들의 얘기는 맨날 이런 얘기만 나와. 이런 사업자들만 나와. 그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아웃박스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결국 커스터머 밸류 프로포즈, 고객 가치 명제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의 전환이다. 그래야지만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고객 해결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집요함이다. 기업들의. 그래야지 새로운 오퍼링과 솔루션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뭐 천지창조의 권능의 역량으로 우리 앞에 딱 떨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웃박스의 시각에서 진행이 돼야지만 새로운 오퍼링과 솔루션이 나오고 이 새로운 오퍼링과 솔루션을 만드는 방식이 바로 인사이드 더 박스가 아니라 아웃 오브 더 박스 솔루션이 되고 이 아웃 오브 박스 솔루션이 뭐예요? 대부분 이 아웃 오브 박스 솔루션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공통점이 다 플랫폼 사업자라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러면 과연 플랫폼과 이 비즈니스 모델 아웃 오브 박스라고 하는 개념과 어떻게 맞닿아 있을까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개념 정의는 제가 하지 않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결국 페이스 오브 체인지, 변화의 국면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과거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과 디지털 변혁은 좀 틀리죠.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스북 자체가 그냥 디지털라이징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eing 디지털이다 라고 하는 개념은 서비스와 제품 형태로 이제 우리한테 다가왔어요. 근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가 그 상태로 가면 너 죽을걸? 그래서 디지털 변혁을 통해서 기존의 업을 체인지하거나 또는 네가 갖고 있는 내부 역량을
적정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체인지하지면 안 될 걸? 뭐 이런 의미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게 이제 기존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제 심각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를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전통적인 대기업이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왜 관심 가질 수밖에 없냐면 첫 번째는 이 토비 테텐바움 교수가 논문에서도 얘기했듯이 뉴토니언 티어리와 케이오스 티어리에서 이제 점점 더 혼란의 시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만유인력의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는 세상에서는 산업의 경계가 분명했다는 겁니다. 이동통신 시장은 SK텔레콤, KT, LG U+가 과점하는 시장이고 자동차도 과점하는 시장이고 그러니까 산업의 경계가 딱딱 무 자르듯이 관리하고 통제가 가능한 세상이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AI,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VR, AR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이제 기업으로 인입하기 시작되면 도대체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이 나올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산업의 경계가 가상성의 세상과 물리성의 세상이 분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가상성의 세상은 가상성의 세상 그들만의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물리성의 세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마존 고처럼. 아마존이 지금 그 피지컬 리테일 사업을 하고 있는 건 뭡니까? 가상성의 세상에서 이커머스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물리성의 세상으로 가져온 거죠. 왜? 가상성의 기술이 물리성에도 적용이 되니까. 그런 현상들이 이제 결국 케이오스 띠어리인 거예요. 복잡도가 증가하는 거죠. 단일 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시장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처럼 복합적인 구조의 시장에서 플랫폼이 작동하는 방식이 넓게 빨리 퍼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저성장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메리 미커가 얘기하듯이 easy growth behind us. not easy growth behind us예요, 사실. 우리 뒤에 더 이상 쉬운 성장은 이제 없어. 이 경제학자입니다. 이코노미스트, 메릴 린치 이코노미스트 출신이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 solid but slow, 그죠? strong but slow 이런 표현을 많이 써 이코노미스트들. 근데 금년 보고서에서는 그냥 growth flat이다. 성장률이 이제 더 이상 없어. 기대하지 마. 2%를 넘어가지 않아. 잘해봤자 1, 2% 안에서 움직일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대기업들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이 저성장 시대의 기존의 업으로는 도대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 플랫폼을 소유한 기업들이 갑자기 이상한 제품을 가지고 나한테 등장해. 근데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지도 않아, 얘네들은. 제품은 하나의 공짜 미끼일 뿐이에요. 서비스는 공짜 미끼일 뿐이야. 네트워크 효과를 더 확장하기 위한 방안일 뿐이죠, 사실은. 그런 사업자들이랑 같이 경쟁하는 시대다 보니까 대기업들도 이제 디지털 기술을 우리 조직에 어떻게 적용하지?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방금 말씀했던 대로 이런 퓨어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너무 이제 설치는 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발표한 전 세계 기업 가치 1조 이상의 미상장 기업 순위에 따르면 1위부터 12위까지 다 플랫폼을 소유한 기업들입니다. 희한하게도 제조 기반이나 특정 단일 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로 만나는 서비스 시장이 없어요. 여러 시장에 복합적으로 플랫폼이 작동하는 방식을 걸쳐서 네트워크 효과를 확장하는 사업자들입니다. 희한하게도. 얘네들의 공통점 뭡니까? 디지털 네이티브들이에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적합하게 조직이 설계된 업자들이란 거죠. 이 플랫폼을 소유한 기업들이 이제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들한테 야, 너네 세상이 아니야 이제. 우리 세상이 이제 오고 있을걸? 이러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급격한 피로도가 이제 쌓이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원장님께서 얘기했던 아디다스도 마찬가지고 제네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124년 된 이 인더스트리얼 머신을 만드는 제조기업도 마찬가지로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야, 기존의 워터폴 방식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탑다운 방식으로 제품을 설계해서는 고객의 피드백을 빨리 우리가 대응해서 고객이 정말로 원하는 제품, 고객가치, 새로운 고객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 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을 좀 바꿔볼까? 그래서 GE가 2004년부터 도입한 게 뭡니까? 패스트워크라고 하는 새로운 제품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이 제품 개발 프로세스가 바로 린 프로세스예요. 스타트업들이 일하는 제품 개발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GE가 100년 된 이 기업이. 그래서 제프리 멜트 회장이 의지를 갖고 야, 이제 고객 가설을 먼저 세워. 이게 아까 얘기했던 잡 베이스의 어프로치입니다. 고객이 현재 어떤 해결 과제를 갖고 있는 거야? 고객의 문제점이 뭐야? 고객의 니즈가 뭐야?
그래서 가설을 설정해요. 고객 가설을 설정해. 고객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을 거야. 이 가설을 빨리 검증하기 위한 완제품이 아니라 MVP를 만듭니다. 미니멈하고 바이어블한 프로덕트. 최소 존속 기능 제품이라고 얘기하는데 3D 프린터와 CNC 밀링 머신을 가지고 인더스트리얼 머신 전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특정한 기능이 발현될 수 있는. 왜? 고객 가설을 우리가 검증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고객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최소 기능 제품을 빨리 만들어서 30일 이내에 고객의 가설이 해결되는지를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패스트워크예요. 패스트워크를 통해서 제품이 셋업이 되면 그때부터 학습 지표가 새롭게 설정됩니다. G코리아에 제가 전무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이 전무님께서 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는 KPI, 전통적인 KPI는 다 없앴다. 우리는 패스트워크에 따라서 고객이 원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지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퍼포먼스를 이밸류에이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퍼포먼스를 디벨롭먼트 하는 게 제너럴 매니저의 가장 중요한 수칙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너럴 매니저의 가장 중요한 수칙은 퍼포먼스를 과거에는 이밸류에이션에서 평가를 했어. KPI를 가지고. 근데 지금은 디벨롭먼트 하는 거예요. 디벨롭먼트.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학습 지표가 개선되지 않아. 그러면 개선할 수 있도록 같이 모든 팀원들이 모여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러닝하고 학습해서 다시 제품에 반영하는 새로운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적용하기에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아디다스도 마찬가지로 AI를 도입해서 고객이 인터넷으로 내가 맞춤용으로 신발을 주문하자마자 바로 AI 로봇이 독일에서 공장에서 찍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5시간 만에. 그 프로세스 자체가 뭐예요? 고객 가치지향적인 프로세스로 공장도 변하고 있는 겁니다. 공장이 모듈화된다는 게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간다. 공장이 모듈화된다는 게 뭡니까? 공장 자체가 플랫폼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제품을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찍어낼 수가 없었어요. 왜? 한번 세팅하면 최소한 5년, 6년 이상 운영을 해야 됩니다. 본전 뽑아야 되니까. 그런 팩토리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데이터 자본주의의 시대가 이제 왔다는 겁니다. 디지털 변혁의 핵심은 뭐냐면 자산의 개념의 변화라는 거예요. 기존의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자산 이익률을 높이는 시대는 이제 갔고 플랫폼을 소유한 기업들,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자들의 공통점은 자산에 대한 개념이 변하고 있다. 고객 데이터를 자산화해서 돈을 버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I first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모바일 first에서 모바일을 통해서 고객 데이터가 이제 비정형 데이터가 쌓여지기 시작하고 그 비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학습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세상으로 현재 변하고 있다는 거죠. 알고리즘 노동자가 움직이는 세상.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기존 전통적인 대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저는 이 5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 결국 더 이상 산업의 경계는 무의미하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인더스트리얼 4.0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 가상성의 세상과 물성의 세상이 블러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 이상의 쉬운 성장은 없다. 성장률 제로 시대를 맞이하면서 기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변혁의 움직임이 거세어지고 있다. 세 번째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을 보니까 희한하게도 퓨어 디지털 네이티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세밀하게 정제된 고객 데이터가 자산인 플랫폼 기업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조직과 문화의 변혁이 뒤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식 또한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다. 린과 어자일, 이건 그래서 제가 린 어자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린하고 어자일한 메서드가 고객지향적인 프로세스에 맞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데이터 애저 플랫폼. 결국 데이터가 플랫폼으로서 중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산의 개념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체크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좀 복잡하긴 하지만 결국 이런 이제 일종의 제가 서클링을 이제 해봤는데 오늘 주제가 미래 세상을 바꿀 혁신과 성공 전략인데 결국 이것들을 3가지의 단어로 제가 풀었습니다. 플랫폼에서 먼저 봤죠. 양면적 구조를 갖고 있는 새로운 시장이다. 이 새로운 시장은 기존의 단면 시장과 달리 거래 비용이 스스로 효율화되고 플랫폼 사업자 스스로 또 한계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왜?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일어나면 수학 체감의 법칙이 아니라 수학 채증의 법칙이 발생한다. 네트워크 효과가 커짐에 따라서. 그래서
특정 시장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시장에서 위너 테이크올로 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파이프라인 비즈니스 모델과 다른 새로운 핵심 운영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퍼레이셔널 엑설런스가 좀 다른 거예요. 기존 조직과는.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케이퍼빌리티를 무기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셋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셋 라이트한 비즈니스 모델에 가까운 모델이 대부분이다. 근데 이 에셋 라이트한 비즈니스 모델은 결국 비즈니스 모델 혁신자들의 또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에셋 라이트 자산의 개념이 데이터 자산이 중요한 시대로 갈수록 비즈니스 모델의 기본적인 기틀은 고객 가치 중심적이고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의 발견에 조직의 역량을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그래서 고객 해결 과제를 해결하는데 오로지 조직이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새로운 오퍼링과 솔루션이 나오면 그게 아웃박스 솔루션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웃박스 솔루션이 플랫폼에 가까운 형태로 전이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뉴토니언 티어리와 케이어스 티어리에서 결국 이런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고객 가치 명제는 다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던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이 필요하고 복잡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쉬운 성장은 없다. 왜? 에셋 라이트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막 등장하니까 이제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은 더 이상 쉬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피어 디지털 네이티브들의 속성을 갖고 있죠. 거래 비용을 극소화하고 한계 비용을 효율화해서 교차 네트워크 효과를 확보한 기업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의 속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아웃박스 솔루션을 보유함으로써 제품 서비스 개발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데이터 자본주의 시대가 그래서 이런 플랫폼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능한 아웃박스 솔루션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에 의해서 사실은 제기되고 있고 자산의 개념도 데이터 자산이 중요한 시대를 야기시키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의 그림으로 플랫폼과 비즈니스 모델 아웃박스 솔루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장의 장표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강연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김 대표님이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이론을 다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이 경영대가 참 큰일 났다. 이게 일반 상식화돼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잘 강의를 하시니 경영대는 뭘해서 밥 벌어먹고 사나 이런 걱정을 좀 하면서 들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 경제 환경이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바뀌어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혁신이 필요로 한지는 좀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그러면 우리 사회는 뭘 지금 어떻게 누가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늘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이제 기업에 가면 학교들이 바로 써먹을 수 없는 인재, 프로그램 솔빙 능력이 있는 인재들을 양성해가지고 자기들 기대에 못 미친다. 우리 교육에 대한 불만을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프로그램 솔빙보다 더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을 정의하는 일이다. 문제를 정의하는 일. 그게 누구냐면 사실은 경영자들입니다. 기획자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그거를 솔빙해야 되는데 자기를 안 하고 자기가 할 일을 밑에 사람들이 해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거 프로그램 솔빙을 요구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 디파이닝서부터 발견서부터 문제 발견서부터 디파이닝서부터 솔루션까지 다 가져오면 내가 승인해 줄게. 이런 경영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스마트폰을 잘 만든 거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이 새로운 기기를 만들으라고 하는 문제를 정의해 준 거죠. 목표를 정의해 주고 그럴 때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미국에서 이제 늘 CEO의 그 지금의 보상이 적절하냐를 가지고 논란을 피우는데, 그때 항변하는 경영학회나 또 경제학자나 또는 경영자들이 뭐냐면 지금의 경영자들은 옛날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를 다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자의 자질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옛날보다 훨씬 커졌다. 이게 아주 실증적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퍼포먼스에 최고 경영자의 역량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가 되어 있고요. 무슨 비즈니스를 하든 차이나 팩터를 고려하지 않으면, 중국 요인을 고려하지 않으면 모든 비즈니스가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글로벌 비즈니스 아닌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하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문제가 복잡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문제가 복잡한 거하고 흐름이 빠른 거 두 개가 같이 겹쳐져 있는 거죠. 흐름이 빠른 거를 보면 이제 상징적으로 이 어떤 게 있냐면 미국의 S&P 500 그 기업에 들어가면 거기서 몇 년이나 머무르고 있냐를 보면 60년대는 한 62년 S&P 최우량 기업으로 들어가면 60년간 이상을 그 S&P 500 기업 리스트에 남아 있었는데 최근은 그게 평균이 한 12년밖에 안 되니까 한때 잘 나가는 기업도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쫓겨나는 흐름이 빨라지는 것 때문에 이제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얼마나 최고 경영자들이 새로운 혁신 내지는 문제 정리를 잘해야 되냐. 이건 새로운 걸 뭘 발견하는 것도 중요한데 과거를 잘 잊어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그 전자회사를 다니다가 유학을 가서 전자 부분에 관심이 많았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제가 회사 다니거나 미국에 있을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게 삼성전자가 소니보를 추월한 거죠. 삼성, 그럼 소니는 왜 망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식스 시그마 때문에 망했다. 그게 뭐냐면 워크맨을 하나 작게 만들어서 5년간 고장나지 않는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성공을 하다 보니까 소니 내에서 가장 큰 힘이 있는 부서가 어느 순간 품질 보증실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만 개 중에 2개 이상의 에러가 나지 않을 정도면 출시를 허용하지 않는 게 됐는데, 그게 이제 아날로그 시절의 성공 공식이었는데 디지털로 전환됐는데 같은 공식을 적용하다가 삼성전자는 소니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불완전한 제품을 마구 내놓고 있는데 자기는 계속 테스트만 하다가 이제 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이야기로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터치 스크린 기능이 있었는데 노키아가 솔루션이 없었거든요. 스마트폰에 대해서 대항 솔루션이 없었는데 노키아가 만약에 삼성의 전략을 우리는 이제 솔루션이 없으니 애플이 주지 않으니 그럼 구글에다 붙어서 남의 거에 붙어서라도 장사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만약에 노키아가 그때 정리했다면 세계 시장의 42%를 차지하고 있던 노키아가 당연히 그 엔드로이드를 다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세계 시장이 1위고 내 신비안에다가 2년 테스트하고 나면 순간적으로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금방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한 판단이 이제 기회를 날려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미래에 대한 실험적인 투자, 이 프로피터빌리티가 아니라 파서빌리티를 위한 투자들을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가 있는가 하면 미래를 선택적으로 잘 잊어버리는 선택적 치매 능력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경영진에 있는 분들이 그 새로운 문제 정리를 좀 잘 해주는 것, 그게 아마 이제 혁신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파서빌리티를 보고, 프로피터빌리티가 아니고 파서빌리티를 보고 투자하는 것들이 이제 대규모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구글도 성공한 것만 보고 찬사를 보내는데 뭐 구글 글래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구글이 지금까지 시도했던 서비스 중에 한 40개 정도가 실패를 해서 출시했다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 프로핏,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파서빌리티를 보고 투자하는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게 아마 지금 과학기술 기획의 그 정책적으로 가장 포커스가 아닐까 하는 거고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게 그런 거죠. 어제 알파고하고 중국의 1위 그
예, 거제 게임이 중국에서는 중계가 안 됐거든요. 못 됩니다. 왜냐면 페이스북이 저 구글 서비스가 다 블락돼 있고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다 외국 플랫폼이 못 들어오게 막아서 그게 이제 알리바바나 바이두의 성공 요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중국 같은 전략을 쓸 수 있냐,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플랫폼이 중요하다는 얘기 다 알아요. 근데 내수 시장이 적고 글로벌 스탠드가 다 돼 있는데 어떤 플랫폼을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거냐. 그 다음에 아무도 없을 때 첫 번 플랫폼 만드는 사람은 아까 공식에 의해서 수학 체증 방식으로 막 가는데 이미 많은 플랫폼이 있을 때 거기서 어떻게 틈새를 해서 내 플랫폼을 성공할까? 아까 네트워크가 망 외부성이나 수학 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면 후자가 뒤집기 어렵다라고 하는 전제가 되잖아요. 근데 후자가 뒤집기 어려우면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남아 있어야 되냐 하는 이슈는 이제 플랫폼의 중요성이나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요성은 상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전개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하고 정책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 뭔가를 보면 되게 이제 우리 지금 우리가 보면 하나는 이렇게 지식 산업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옷을 만들어도 프랑스나 이탈리아가 만든 걸 갖다가 OEM 생산하면 그건 의류 산업이고 내 브랜드로다가 만들면 그게 패션 산업이잖아요. 그 두 개 사이에는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전혀 다른 거죠. 왜냐하면 내가 디자인 능력이 있고 그 브랜드로 만들 수 있으면 의류 산업으로는 돈을 못 버는데 패션 산업으로는 돈을 버는 우리는 의류 산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산업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제일 큰 소비자 상품인데 지금 돈 버는 회사는 딱 두 개거든요. 나머지는 돈 못 벌고 왜 빈부격차가 확대되냐의 설명 중에 하나가 모든 산업이 패션 산업화하고 지식 산업화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설비를 놓으면 그걸로 경쟁력이 됐었는데 자동차 처음 만들 땐 그랬는데 휴대폰은 지금 설비 더 넣는 회사가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거 디자인을 잘하는 회사가 돈을 버니까 우수한 인재가 모여 있는 회사가 거의 승자 독식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나머지는 잘 못 가져가고 그래서 어느 회사에 취업했냐가 소득의 격차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디자인 능력이 있고 창의성 있는 워크포스를 만들 거냐 이제 그게 과학기술 정책으로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농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농부들이 다 없어질 때 그때 미국의 그 고등학교 의무 교육제도가 생겼거든요. 애들을 다 산업시대에 맞게끔 교육을 재교육을 시켜서 16살까지는 농장에 가서 일 시키지 말고 교육을 시키자. 그게 이제 혁명기에 새로운 교육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과연 지금 디지털 혁명이 오면 아까 알고리즘에 의한 노동자 또는 지식 노동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디자인을 잘하고 크리에이티브 생각을 하는 쪽에 재교육을 시킬 수 있냐. 중간에 지금 루틴하게 하는 중산층이 하던 직업은 아주 급격히 지금 자동화로 가고 있어서 자동화 안 되는 아주 허드렛 일을 하는 쪽하고 아주 디자인하는 쪽 양쪽은 늘어나고 가운데 축소되는 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재교육을 할 수 있는 거기에 재미있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과학기술에 어릴 때부터 토의를 뭘 던져줘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뭐 질문이 있으면 예, 감사합니다. 저 강의 잘 들었고요. 일단 한 가지 질문 드릴 부분들이 뭐냐면은 혹시 은행에 가보신 적이 언제 정도 되시나요? 예. 저도 참 보니까 은행에 가서 뭔가를 해본 지가 참 오래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연초에 되게 여러 가지 기사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지점의 80% 자체를 폐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또 어떤 데이터가 나왔냐면은 지금 연초에 한 3,000개 정도의 그러니까 리테일 쪽, 우리가 알고 있는 리테일 쪽에 대한 부분들이 폐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 자체가 보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금방 앞에서 설명했던 디지털이라는 부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어떤 단어적인 개념들 아니면은 그냥 어떤 상황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현실과 유기보다는 지금 기업에서의 그 접근 부분들은 공포까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게 되면 결국은 아까 아마존이라는 기업이라는 자체가 단순하게 온라인 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오프라인까지 잠식하는 부분들. 그러면서 또 아마존이라는 부분들이 리테일만 잠식하느냐 그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 엔터테인먼트까지 아마존 자체가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블러라는 개념들, 경계가 사라진 시대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그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아까 앞에 교수님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경영자가 먼저 그 유기감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 인식이라는 것들, 아까 그 인식보다는 제대로 된 정의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솔루션이라는 거의 어원을 봤더니 아까 솔루션이라는 어원 자체가 솔브라는 라틴어에서 왔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풀어 헤친다고라는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다 하다 보니까 답만 내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디지털을 내다 보면은 바로 야 뭐 해라 그러면은 답을 내려고 하는 건데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 저도 되게 공감하는 부분들이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정확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그걸 잘 풀어 헤쳐서 그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 정의 자체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국내에서 접근하는 부분들은 답부터 내는 부분들. 그러니까 아까 과거의 방식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죠. 탑다운을 하게 되면 바로 답부터 내는 부분들.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봐야 되느냐는 것들은 뭐냐면은 그래서 제가 한번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어원을 봤거든요. 봤더니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용어 자체는 형질 전환이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겉과 속, 황골 탈퇴. 그러니까 아까 그 변화와 변혁이라는 점에서 변화는 그냥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부분들은 겉과 속을 다 바꿔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 그 PLC를 가지고 이제 공장 컨트롤하는데 이걸 가지고 인터넷을 가지고 한다 하면서 굉장히 세상이 바뀔 거다. 종이가 없어질 거다, 사무실과 공장이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요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를 들으면 그때 하던 얘기가 이제 지금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사람 없는 공장을 얘기를 하지만 일본에서는 불 꺼진 공장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이 없는데 불을 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형태로 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 좌베이스의 그 사람 문제 해결 BM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사용자 경험, 사용자 혁신이라는 단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 뭐 3D 프린터라든가 뭐 자율주행차라든가 요즘 흔히 말하는 그 빅뱅 파괴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 막 프로토타입을 내놓거나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의 간을 보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사회가 어떻게 이걸 수용을 하느냐. 왜냐하면 기존 기술하고 다른 게 굉장히 더 뭐 기존 기술도 사람을 대체하는 게 하나의 혁신적인 기술들이지만 그 강도가 강해지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와 수용을 지금 맛을 보고 있는 단계인데 그 핵심이 사실 이제 사용자 경험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가 나오고 있어요. 그 테슬라가 모델 S의 전 차량 전장에 앞에 모든 것들 17인치 디스플레이 모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예전에 자동차는 우리가 주행하거나 보통 시동을 켜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디스플레이 내 모든 것들을 터치를 못했습니다. 여기다 뚫어갖고 인터넷 브라우징까지 돼요. 왜냐? 차는 더 이상 차가 아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디다스 사용자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우버나 뭐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회자되는 게 사실 로컬 모터스죠. 로컬 모터스 같은 경우 3D 프린터로 자동차 바디 만들고 나머지 부분들을 갖다가 조립을 합니다. 35,000달러 수준의 자기가 원하는 그 디자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됐고 더 좀 뭐 제가 좀 이렇게 와칭하는 건 이제 웨이모,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가 예전에 우리가 뭐 M&A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구글이 M&A 성공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글에서 만든 자율주행차 독립회사의 웨이모는 오픈 메리지를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율 자동차가 이제 시장에 막 나오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굉장히 저가의 자기들의 어떤 시스템을 모두 개발을 한 거죠. 그러면서 완성차 업체들한테 가져다 써라. 지금 이제 피아트 클라이슬러하고 이제 현재 100여 대 정도 이제 그 시험 운행을 하고 있는데 피아트 클라이슬러가 모든 걸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세계 원하는 자동차 업체들은 이걸 다 가져다 써라. 근데 자동차 업체들은 굉장히 반발이 심하죠. 우리가 무슨 하드웨어 서플라이어냐 이거죠. 그런 시대, 아까 이제 뭐 블러링 현상을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경계도 굉장히 지금 무너지고 있고 굉장히 위협적으로 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용자 경험 이런 어떤 키포인트를 제공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시장을 잠식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그 기업의 생존이 어려운 시대가 아니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럼 우리나라는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뭐 구글 자동차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시범 운행 택시를 어디서 할까 어느 나라가 할까 굉장히 경쟁이었거든요. 그 우버가 지고 싱가포르에서 지금 그 MIT 베이스 스타트업인 그 뉴터넘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그 자율주행 그 택시죠 공유 형태 쉐어링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단순히 기술 개발 기술 수준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BM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 장벽, 기술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진 측면도 있지만 그동안 이제 굉장히 막대하게 이제 그 쏟아부은 투자비를 회수를 해야 되고 지금 그 플랫폼도 마찬가지지만 글로벌이라는 거 시장 락인 효과가 없으면 치고 올라오는 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부 R&D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우리나라가 정말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많은 플랫폼 비즈니스가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뭐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준 높이는데 사실 굉장히 좀 이제 좀 올인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버, 에어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들은 다 불법입니다. 뭐 구글의 맵을 주느냐 마느냐 하는 사태도 있었고 에이펙 공급한 여러 가지 사태가 있었지만 로컬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에어비앤비 형태도 있고 우버 형태도 있지만 로컬 플랫폼이 글로벌 플랫폼 진입을 굉장히 사실은 싫어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로컬 플랫폼을 가지고 살 것이냐. 그 시장에서 로컬 플랫폼이 커서 성장을 해서 글로벌 시장에 내보내겠다,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과연 가능한 시대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좀 많이 하면서 이제 뭐 스타트업이라든가 뭐 많은 투자를 하고 엑셀러레이팅을 하시지만 글로벌에서 좀 시작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자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징이 생산성입니다. 굉장히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만 하고요. 플랫폼 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역할이 아니다 해서 사실은 좀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 기기 이코노미를 말씀드렸지만 또 공유경제라든가 오토에 있어서 과연 이 시장의 인력 시장이 하나의 일자리의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까가 사실은 뭐 어느 나라 굉장히 좀 퀘스천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대표님께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 말고 세 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 내용 중에 공통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이 아니라 블러링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러링이 우리 뭐 4차 산업혁명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융합이라는 단어를 좀 좋아하지 않는데 이 현재 어떤 기술 발전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블러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국가와 기업과 경계가 무너지고 온오프라인 무너지고 블러링 되고 기계와 인간의 경계가 이렇게 좀 오프라인 되면서 제가 좀 아칭하는 게 개발자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하고 경계가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뭐 메이커페어 국내에 많이 다니고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보면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뭐 오픈 소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고 액셀러레이팅을 받고 코워킹 공간에서 만들어서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상용화하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제가 보면은 이게 하나의 굉장히 빠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의 또 그 소셜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 아까 하나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